자, 한국 경제가 지금 일본화가 되는 거를 한국 사회는 저는 혹시 부러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지머니와 결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별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 한국 경제의 종착역은 일본합니다. 종착역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은 모르핀에 중독된 좀비 경제다 했잖아요.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집권 여당, 그 다음에 건설과 금융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돈을 푸는 목적이 뭐냐? 건설 경기 살리고 금융 돈 벌어주기 위해서 돈 푸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추종하는 국민들이 꽤 있잖아요. 예?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부양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부양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요. 돈을 풀어가지고 자산시장 부양하는 거에 같이 동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민도요. 동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타임즈라는 잡지 있잖아요. 잡지사에서 온라인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금융위기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때 1위가 누가, 제가 몇 번 소개했었죠. 1위가 누구냐고요? 당시에 현 대통령인 조지 부시. 2위가 누구였었냐면은 클린턴 전 대통령. 그래서 클린턴이 Why me? 그랬었어요. 나는 90년대 대통령 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사실은 찍은 겁니다. 클린턴 책임 있어요. 본인이 Why me?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식하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클린턴 책임 큽니다. 클린턴 책임이 커요. 클린턴이 사실은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규제를 많이 월가하고, 사실 그러니까 워싱턴의 이 유착은 클린턴 정부라고, 민주당 정부라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클린턴도 책임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누굴 찍었냐면요. 미국 국민들이 자기 자신을 찍었어요. 자기 자신들도 부안해동을 했다 이거예요. 예? 돈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부동산, 주식, 자산시장을 이렇게 부양을 하면서 그 가격이 올라갈 때 자기들도 같이 좋다고 막 환호했었다 이거예요. 예? 환호했었다 이거예요. 그 빚을 가지고 막 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도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경기든 자산시장 등을 부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부양하는 거를요. 예? 더군다나 실물 경기가 안 살아날 때 그나마 자산시장이라도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통해 가지고 좀 이 경제 성장률을 좀 올리거나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것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누굽니까? 건설자본하고 금융자본이잖아요. 예?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게 하고, 또 건설회사들은 또 집을 짓고, 예?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려주고 해가지고 서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건설과 금융의 콜라보 아닙니까? 정치권하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뭐냐면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국민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많잖아.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결국 뭐예요? 몰핀에 중독되는 거죠. 이지머니에. 예? 몰핀에 중독돼 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봐보세요. 지금도 뭐냐면 힘들어. 금리를 지금 쫙 3.5까지 올리니까 힘들어. 언제나 금리 인상을 끝낼까? 언제나 다시 금리 인하로 좀 바꿀까? 이런 걸 기대하는 시장의 그런 기대감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게 결국 뭡니까? 이지머니 시대로 다시, 그러니까는 이지머니 시대의 향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금리를 내리게 되면 주식시장이면 또 환호하고, 예? 부동산 시장이 또 그러니까 빚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부양되고, 이런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 그게 결국 뭐예요? 부채주도 성장이잖아요. 인위적으로 자산시장을 거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채라는 건 뭡니까? 미래소득을 당겨 쓰는 거잖아요. 미래를 담보로 해가지고 당겨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부풀린 자산가치는 모래성이잖아요. 꺼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더군다나 그게 만든 게 바로 뭡니까? 자산 불평등과 세습사에 고착하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극우화됩니다. 왜 사회가 극우화됩니까? 자산이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요. 예? 자산이 소득보다도 자산 중심으로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데 속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은요. 자산이라는 것은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소비를 하고 남겨가지고 내가 10억, 20억, 30억 저 자산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월급 모아가지고는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요? 예? 어떻게 되죠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불만이 많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희생양을 찾지요. 그런 것들이 사회 극우화의 그러니까 하나의 이 토양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산이 불평등해지면서 사회가 극우화되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식이 그동안에 쭉 2000년대 이후에 이게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 방식조차도 이번에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인플레가 우리가 앞에 지지난주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도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지머니 시대는 이제 끝났다. 왜? 인플레가 그러니까는 예? 과거처럼 2% 이내에서 관리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그러니까는 과거처럼 제로금리, 초저금리로 내려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인플레 잡기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걸 시장과 국민들에서는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가지고 팬데믹 이전처럼 혹은 팬데믹 직후에 거의 그러니까 초저금리 상황으로 언제나 돌아가나.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려가지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좀 그러니까는 이게 부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기대가 뭔지 아세요? 이 기대가 바로 몰핀에 중독돼가지고 몰핀의 기운이 떨어지니까는 몰핀한테 더 놔달라고 하는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은 마약을 또 찾고 하는 거나 비슷한 거라고 이게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와 있다는 것을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 봐보세요. 일본의 85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의 기업 가치를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가총액이죠. 일본의 이제 상장 기업들이에요. 그걸 GDP로 나눈 겁니다. 나눈 거예요. 80년대 후반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러니까 엔화가 그러니까 거의 2배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절상되어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어려워지자 일본 은행이 금리를 쫙 파격적으로만 내리죠. 파격적으로 내리면서 돈이 막 풀리면서 그러니까 소위 자산시장에 그러니까 막 붐이 조성되잖아요. 니케이 지수가 폭등하고 주택가격도 폭등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 맨 왼쪽에 소위 말해서 GDP 대비 기업의 가치에서 나타나집니다. 쫙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서 이게 거의 한 GDP 대비 140% 근처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과거엔 그러니까는 그 절반도 안 되는 60%돼 있던 것이 예?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그러니까 1989년 말부터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고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쫙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 그래가지고 한 70% 안팎에서 됐었는데 금융위기 전에 잠깐 또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전에도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금리 이 유동성이 막 풀리고 그러면서 일본 유동성과 더불어가지고 잠깐 올라갔던 것이 금융위기 충고로 다시 또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올라간 게 뭡니까? 12년 말에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일본 은행이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공격적으로요. 더군다나 이제 양적, 질적 완화를 하죠. 지금 뭐냐면 자산시장까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잖아요. 어떻게 개입을 했습니까요?
ETF라든가 주식시장에서는 ETF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리츠를 매입을 하잖아요. 예? 중앙은행이 매입을 해줘가지고 자산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을 시켰잖아요. 그 결과가 쭉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끌어올린 거예요. 마지막 이거는요. 그러니까요. 아베노믹스 이거는요. 이런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이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수치의 추이입니다. 대한민국도 봐보세요. 2000년 이전까지 GDP 대비 한 40%, 평균 한 40%에 가다가 2000년대 이후에 팍 뛰지요. 어디까지 뛰어갔습니까요? 한 2배 이상 뜁니다. 80% 초까지요. 뛰어 올라가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초저금리, 금리가 쫙 내려가면서 2000년 이후에 금리 쫙 내려가잖아요. 예? 금리 쫙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초금융 완화로 인해가지고 쫙 해서 올린 거잖아요. 예? 올린 겁니다. 그렇죠? 올린 거고,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또 올렸다가 지금 쭉 떨어진 거죠. 팬데믹 때 그러니까 돈 풀어가지고 128%까지 올렸어요, 이거를요. 예? 128%까지 GDP 대비요. 그러다가 지난해 97%까지 다 떨어졌던 겁니다. 떨어진 거예요. 예? 자, 부동산 시장 봐보세요. 가게들이 쓸 수 있는 총소득에서 대비 주택의 총가치를 보게 되면은 90년대만 하더라도 3배가 안 됐었어요. 3배가 안 됐었어. 근데 이게 쭉 올라가가지고 문재인 정권 끝나는 21년에는 거의 6배 근접해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6배 근접하게 쭉 올라갔어요. 예? 이게 결국 뭐예요? 돈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산가치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돈을 풀어가지고 자산가치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다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봐보세요. 지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15년 이후 이때는 인구도 이제 수축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돈 풀어가지고 올라간 거죠. 돈 풀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것뿐이 없죠. 돈 풀어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갈 때는 경제가 그러니까 성장, 즉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증가할 때 주택 가치가 올라가는 건 그건 정상적인 그 요인이라고요. 그런데 인구도 줄어들고 소득도 그러니까는 증가율이 떨어지는데 집값은 올라가.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그건 그것이 가능하려면 결국 돈 풀어서 하는 겁니다. 돈 풀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수치로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 소득하고 주택 가치하고요. 변화를 봐보세요.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소득의 이게 증가분입니다. 증가분이요. 소득의 증가가 한 182조가 증가했고, 약 그러니까는 7년간입니다. 7년간에 182조가 연 26조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근데 주택 가치는 연 70조 원이 증가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한 2.7배 정도 주택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소득 증가율이나 인구 증가율이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때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봐보세요.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좀 계산이 위에 수치가 8.7배라는 게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그 260을 30으로 나누게 되면 맞네. 8.7배. 예. 8.7배 맞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소득은 한 연간 30조 증가했는데 주택은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수치가 뛰어 올라와서 저 역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겁니다. 잘못된 수치인가 해가지고. 예? 주택 가치는 261조 원이 증가한 거예요. 연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갑자기 점프를 해요. 주택 가치가 연 몇 배로 늘어납니까? 거의 4배 정도 점프를 한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소위 민주당 정부 때. 마지막이 문재인 정권 때예요. 2017년, 21년이요. 이때는 주택 가치가 연 500조 이상이 증가합니다. 연간. 예? 근데 소득은 별로 안 증가하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예?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소득 증가율도 떨어지고 인구 증가율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 자산 가치가 이렇게 증가할 수? 이건 돈 풀어서 한 거죠. 돈 풀어서요. 돈 풀어서 하는 거예요.
한국의 GDP하고 순자산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10배가 되고 있거든요. 주요 선진국가들이 6배를 안 넘어요, 대개. 6배를 안 넘어요. 미국의 금융위기 때 한 5.6배에서 그 금융이 터지고 그랬었어요. 네? 6배 안 넘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봐보세요. 2000년대 이후에 거의 7.7배에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는 거의 10배까지, 9.6배까지 그랬으니까는, 예?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돈을 풀어가지고 자산 가치를 그러니까 부풀려 놓은 거예요, 지금요. 머리상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자산 가치 줄어드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산 가치, 자기 집의 가치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이거 인위적으로 이걸 끌어올리는 거라니까요. 그때는 이거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몸이 부은 살은 바람직한 거 알잖아요. 근육으로 만들어진 저게 아니라 부은 살 같은 경우는요. 예? 이거 돈으로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결과라니까요. 돈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긴축을 하는 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자산 가치가 줄어드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고통스럽다고 뭐냐면 또 진통제 놔달라는 거예요. 몰핀 놔달라는 거야, 지금. 금리를 동결하라?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하로 이제 그러니까 방역을 언제 바꾸냐, 빨리 바꾸라, 이제 뭐 이런 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라 이겁니다. 아직 인플레도 안 잡혔는데. 인플레 잡히는 게 지금 확인도 안 됐는데. 긴축에 의해서 인플레가 잡혔으면은 물가 하락에 있어서 유가 요인을 배제하고 난 다음에 봐야 되잖아요. 예? 특히 서비스료를 봐야 되는데 그건 별로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긴축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 뭡니까요?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충분치가 않다는 얘기야. 금리 인상이 충분치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근데 1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다음에 끝!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물론 예? 이번에 금통위에서 심리적으로만 지금 겁주는 게 아니다. 예? 지금 인상 저게 열려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도 믿어요, 그걸요? 시장에서 믿냐고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이 더 어려워진다니까. 저는 한국은행이 큰 실수였다고 봐요. 올해 상반기에 그나마 상황이 괜찮을 때 확 올려가지고 고통스럽더라도 빨리 이 서비스 요금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인상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 가면요 금리 인상이 힘들어져요. 갈수록 더요. 예? 그런데 왜 못하느냐? 이거 자산가치 조정되는 거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자산가치 조정되는 거. 근데 자산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데 이거 조정할 용기가 없으면, 대한민국 용기가 없으면요 일본처럼 좀비 경제 되는 겁니다. 일본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일본이 이걸 안 해가지고 90년대 안 해가지고 좀비 경제로 가게 된 거예요. 예? 일본이 90년대 이걸 안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일본이 자산시장 붕괴되니까는 거긴 기업 부채가 더 큰 골칫덩어리였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 그러니까 부실화된 기업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공급해줘가지고 시간 지나면 나지겠지 이런 방식으로 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비 기업이 급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었던 것이고,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20년대도 계속해서 또 한 번에 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극단적인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게 아베노믹스잖아요. 돈 찍어가지고 이제는 뭐냐면은 돈 찍어가지고 주식시장 개입하고 부동산 시장 개입하는 아주 이런 회계망측한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이 지금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래서 제가 잘 비유하는 거지만요. 교통사고 났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예?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아프가지고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계속 진통제만 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아프다고 나 그러니까 진통제한테 더 놔줘. 진통제는 자꾸만 더 강한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강한 거를요.
내성이 생기는가 봐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그걸 경험해서 아는데, 예? 아프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는 더 강한 걸 처방을 하더라고요. 미국 병원에서요. 예? 이 얘기 하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뭡니까요? 신경통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옛날에 산후조리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 어머니들, 그런 게, 옛날 어머니들은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하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니까는 엑스레이 찍어봐요. 나 이제 미국 큰 병원 그거 보고 내가 참 진짜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엑스레이 찍어요. 근데 엑스레이 찍으면 그게 나타나나요? 신경통 같은 게. 안 나타나잖아요. 이 할머니가 꾀병 부린대, 의사가. 참, 나래서 꾀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놔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몰핀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을 드시고, 뭐, 그때는 잠깐 들다가, 시간 지나면 또 그게 이제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한 걸 계속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 비슷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몰핀은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고통스럽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디가 그러니까 수술할 상황이 됐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력을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린 지금 뭐냐면은 자산 조정에 대해서 지금 자산 조정이 고통스럽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고통스럽지요. 많은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손실감 느끼고 그럴 테니까요. 근데 그거 싫다고 해서 또 지금 그러니까 이지머니 공급하라. 이지머니 시대로 돌아가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 몰핀 중독성이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17년이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 10년간이요. 10년간의 순자산 증가분이 5,500조 원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증가분이요. 소득은 681조 원이 증가했어요. 이 기간에요. 그러니까 연간을 따지게 되면 자산은 611조 원이 증가했고요. 연이요. 소득은 76조가 증가했어요. 예? 그러면은 자산 증가에서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 느낍니다. 예? 그리고 자산은 저거를 소득을 모아가지고는 저 자산을 축적을 못해요. 내 월급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 자산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 계산이 이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이 세상인 거예요. 그쪽이요. 그럼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만을 갖게 되죠. 그런 게 사회를 극우화로 몰아가는 겁니다. 사회를 극우화로 몰아가는 거야. 사회를 여러 군데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습사회 만드는 거잖아요. 자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그걸 물려줄 수 있잖아요. 물려줄 수 있잖아.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땀 흘려 소득을 벌려고 하겠어요. 예?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 2017년부터는요, 더 심해져요. 연간 자산 증가가 1374조 원. 그 앞에 10년보다 2배 이상이 더 빨라집니다. 연간 1474조 원. 근데 소득은 59조 원뿐이 안 증가해. 더 줄어들었잖아, 오히려요. 돈이 그러니까 소득 활동으로 안 간다니까요. 예? 돈이 소득 창출 활동으로 안 가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예? 연간 611조 하다가 연간 1374조 원으로 이게 뛰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예? 그럼 이 자산을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균등하게 혜택을 누리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소수만이 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자산 증가에. 예? 그럼 대다수는 얼마나 이거에서 그러니까 박살감을 느끼겠냐고요. 땀 흘려 일해봤자 연간 59조 원 벌어, 근데.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득을 벌어가지고 저 자산을 쳐다보면은 완전 딴 나라 얘기일 게 아닙니까? 예? 나는 저런 자산을 그러니까는 죽을 때까지도 누릴 수 없는 이렇게 보일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자산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이거예요.
계속 돈을 푸는 게 아까 그랬잖아. 돈이 안 돌아요. 안 돌고 어디로 가냐? 이게 자산시장으로 다 안 되니까요. 예? 이지머니죠.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얼마나 계속 내려갔잖아요. 예? 지금은 금리가 올라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금리가 계속 내려갔었잖아요. 예? 금리가 내려갔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 때는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돈을 풀었으면 돈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산시장으로 가가지고, 예? 돈이 실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 자산은 다 퇴장된 거예요. 예? 이런 경제가 정상이냐고요. 이런 경제에서는요, 금리 내려봤자요, 경제활동 부양에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어요. 예? 자, 금리를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저는 이거 최대 악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4분기가 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로 이제 바꾸려고 할 거예요. 예? 저 용산에서 이렇게 또 압력들 넣을 거고요. 그럼 금리를 인하하죠. 문제는 경기 회복 효과가 없다니까는. 왜? 실물 경제로 돈이 안 가요. 금리 인하해봤자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자산시장이 부양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부동산 지금 찔끔찔끔 관심 보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엔 자산시장 부양 효과 없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산시장 부양 효과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요. 왜? 무주택자들이 결국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이 신규 그러니까 주택 구입자로 가장 큰 그러니까 주택 수요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소득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가 지금 그러니까 형편없는데요. 거기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가계부채는 지금 그러니까 포화됐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요? 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주택시장 부양했던 커다란 요인이 뭐예요? 바로 갭 투자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전세 공포에 대한 경험을 해가지고 전세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게 돼요. 예?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반복 안 되져요. 예? 금리 인하해봤자 경기 회복도 안 되고 자산시장 부양도 안 되고요. 예? 그렇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요.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경제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겪고 나서요. 1999년부터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립니다. 제로금리까지 내려.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는. 금리를 쫙 내렸어요. 자산시장 붕괴되고 난 다음에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됐잖아요. 90년대 초에요. 91년도부터요. 붕괴되고 나가지고 금리를 쫙 내려요. 내린데도 경제가 안 살아나. 예? 일본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건설경기 부양 막 합니다. 그래도 안 살아나. 반짝했다가 다시 또 꺾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갑니다. 99년에는 제로금리까지 가요. 2001년도에는 양적 하나도 시작하고요.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요? 자산시장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일본 안 살아났잖아요. 오히려 뭐냐면은 디플레이션 국면이 더 심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경제 주체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증에. 금리 내려도 이지머니를 다시 공급했는데도 안 살아나네? 이걸 확인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아니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예?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일본이 95년 이후부터 월급이 사실상 30년간 정체가 됐잖아요. 월급이. 소위 말해서 그 세대, 사토리 세대들이, 90년대부터 태어난 사토리 세대들이, 예? 소득의 증가를 경험을 못 했잖아요. 걔네들이 신규 주택 구입자들인데, 예? 인구가 그러니까 2010년경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그걸 뒤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차를 두고요. 그래서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경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요. 자산시장은 잠깐 반짝할지 모르더라도 결국은 다시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하죠. 자산시장 붕괴에 닿으면 바로 이어진 게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제로금리 상황까지 만약에 금리를 그러니까는 우리 0.5%까지 내렸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요. 0.5%까지 내렸는데도 괜찮네?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 마지노선이 1%다, 1.5%다,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1% 밑에까지 뭐 내려보는데 괜찮은 거야. 다음에는 0%까지 내릴 겁니다, 아마 이제. 예? 내릴 겁니다. 미국보다 낮아도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 문제 없는 건 둘째치고 좀비 기업이 증가합니다. 좀비 기업이지. 일본이 그래가 좀비 기업들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 아닙니까? 금리가 낮은 게 우리가 진통제를 맞아가지고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고통이 약간 멈추잖아요. 예? 몸이 막 아프던 게 멈추잖아요. 진통제 맞으면은요. 예? 그럼 제로금리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익을 못 내도 그러니까는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수명을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비 기업인 겁니다.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성장률이 둔화돼지고,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 간 거예요. 성장이 정체된 시대로 진입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을 뭐 했느냐? 일본 따라서 만약에 한다면요, 한국은행이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개입하는 겁니다. 왜? 자산시장 붕괴되다 보니까는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이게 전개되고 그러니까는 부채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의 주요한 역할은요, 물가 안정이잖아요. 물가 안정인데 이제는 뭐냐, 거꾸로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자산시장 붕괴 때문에 생겼다고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산시장에 개입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일본은행이 자산시장에 개입한 게 바로 뭐예요? ETF, 예? 주식시장에 ETF 매입한 거고, 근데 부동산 시장에 리츠 매입한 거고, 이걸 매입해서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단순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질적 완화까지 포함한 거다. 그래서 양적 질적 완화라고 구로다가 말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미친 짓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중앙은행이 돈을 구하는 것이 물가하고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는, 예? 물가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산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산시장에 모래성을 만든 거 아닙니까? 모래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가르쳐주는 우리한테 남긴 교훈은 뭐예요? 이렇게 제로금리, 심지어는 2016년부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이게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 돈을 풀어가지고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돈이 안 돌잖아요. 그래서 돈을 풀면 뭐래? 일본의 화폐 유통수도 봤잖아요. 0.5 밑에가 떨어진 거예요. 돈이 안 도는데 돈을 풀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창용 하는 존재가 한국사, 저랑 생각하는 내용은 다를 겁니다. 한국사에 그러니까 구조개혁들을 할 게 많은데 구조개혁 할 거를 안 하고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다 계속해서 의존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소위 말해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일본은 제2의 메이지 유신이 필요하다. 예? 이게 통화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돈 풀어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돈 풀어가지고 결국은 체력만 약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올해 말경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하고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 다음 단계가 부채 디플레이션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 그러겠어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전개되어죠. 금융시장도 불안해져. 그럼 금리 내릴 게 아닙니까? 근데 금리 내리게 되면은 과거 이지머니 시대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죠. 그럼 무기력증에 빠지죠.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자산시장은 더 붕괴돼 버립니다. 예? 그때부터 부채 디플레이션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제가 위에 그 예상 경로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럼 한국판 제로금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좀비 기업 증가하면서 성장 더 둔화되고 일본이 갔던 길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양적 질적 완화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도 일본의 엔화하고 한국의 원화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퀘션 마크를 던진 거고요. 문제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까지 가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붕괴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대붕괴냐 아니면 새로운 리셋이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걸 지금 다시 그러니까는 거의 한 1년 만에 다시 그게 주제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그동안의 진단이 거의 맞다는 얘기죠. 진단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남은 것은 뭐냐면요. 이 상태 속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조만간으로 이제 진행돼 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거 제가 1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1년 전에요. 예? 근데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막을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해가지고 안 돼요, 이거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여기서 부채 디플레이션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붕괴되는 겁니다, 그냥. 붕괴돼요. 진짜 대붕괴. 예?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